일본 청년 43만 명이 지난 3년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도쿄 세타가야구 출신의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이름은 유이, 대학 졸업 후 시부야에 있는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3년째 일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일본 사회생활 시절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집을 나섰는데요. 만원 전철에 몸을 구겨넣고 1시간을 견뎌야 회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녁 9시, 때로는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완전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토요일 오전에 출근해야 할 때가 한 달에 2~3번은 되거든요. 입사 첫 해 연봉이 350만 엔이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360만 엔이더라고요. 10만 엔 올랐으니 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이 편의점 도시락 가격은 500엔에서 650엔이 되었고 월세는 8만 엔에서 8만 5천 엔으로 올랐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진 셈이죠.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더 암울해요. 대학 동기 15명 중에서 결혼한 친구는 단 2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혹시라도 결혼하더라도 아예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낳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한국처럼 출산율 0.7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도 닥칠 일이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 NHK나 아사히 신문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청년 해외 이주예요.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호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으로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특이한 사람들도 있겠지라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도 불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 이제는 잃어버린 40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GDP 성장률은 매년 0.5%에서 1% 사이를 맴돌고 니케이 지수가 조금 올라도 우리 월급 봉투는 그대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진 이야기예요. 점심시간마다 직원들이 둘러앉아 보는 뉴스에는 항상 난카이트로프 대지진 예측이 나옵니다. 향후 30년 내 발생 확률 70에서 80%, 예상 사망자 32만 명. 도쿄 기능 완전 마비.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무덤덤하게 들릴 정도죠. 한 번은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도 초기 단계 본사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싱가포르나 한국 쪽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게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세금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소비세가 10%가 된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12%, 15%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선배들을 보면 더 절망적이에요. 40대 과장님은 아직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 50대 부장님은 정년까지 버티는 게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가 15년, 20년 후에 맞이할 미래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제가 한국을 처음 의식하게 된 건 대학 동창 미사키 때문이었어요. 미사키는 작년에 1년간 워킹홀리데이로 서울에서 생활했는데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만날 때마다 서울 이야기만 했습니다. 유이야, 서울은 정말 달라? 월급은 우리랑 비슷한데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어. 원룸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면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살 수 있어. 도쿄라면 15만 엔은 줘야 할 수준인데 말이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서울 원룸 투어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월세 60만 원 정도의 원룸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인터넷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관리비까지 포함해도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치안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니 밤 11시, 12시에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새벽 1시에 편의점 가는 일상 브이로그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새벽에 그렇게 돌아다니면 변태를 만나기 십상이에요. 그냥 당해도 신고 안 하니까 통계에는 안 잡히겠죠. 솔직히 우리끼리도 대체 왜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는지 그걸 볼 때마다 비웃긴 하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미사키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한국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퇴근길 전철 안에서도 점심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면서도 서울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또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2024년이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쓴 연차가 고작 3일이었다는 걸요? 15일이나 있는 연차를 겨우 3일밖에 못 썼다니. 그것도 감기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쉰 거였죠. 이번엔 꼭 연차를 쓰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부장님께 조심스럽게 5일 연차를 신청했는데요.
갑자기 5일이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서요. 이렇게 대답하니 마지못해 승인은 해주셨지만 그 표정이 영 못마땅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연차를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2시간 반. 도쿄에서 오사카 가는 것보다 가까웠어요. 그리고 숙소는 인기 관광지인 홍대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로 잡았는데요. 체크인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프런트 직원분이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일본어를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있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번역기는 필수인 것과 비교해서 한국에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짐을 풀고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도 거리가 활기차더라고요. 화장품 가게마다 일본어로 인사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제가 일본인인 걸 어떻게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어로 된 전단지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가격이었어요.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구경하는데 같은 브랜드 제품이 일본보다 30에서 40% 정도 저렴했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 하나가 일본에서는 5,000엔 정도 하는데 여기서는 3만 원, 그러니까 3,500엔 정도였어요. 저녁은 현지인들이 간다는 고깃집에 갔는데요. 삼겹살 1인분이 13,000원이었어요. 일본 엔으로 계산하면 1,500엔 정도? 도쿄에서 야키니쿠 먹으면 최소 3,000엔은 나가는데 말이죠. 게다가 반찬이 계속 리필되는 거예요. 상추, 김치, 마늘, 된장찌개까지 기본으로 나오고 다 먹으면 더 달라고 하면 그냥 주시더라고요. 식사 후 카페에 갔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노트북 들고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20대 여성들이 혼자 이어폰 끼고 과제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밤 10시면 카페도 대부분 문을 닫고 여성 혼자 있기엔 부담스러운 시간인데요. 다음 날은 강남으로 갔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탔는데 아침 8시 출근 시간인데도 도쿄만큼 끔찍하게 붐비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람은 많았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는 정도였어요. 도쿄 야마노테선 러시아워는 정말 사람을 짐짝 취급하는 수준이거든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본 풍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어디를 봐도 깨끗한 거리. 도쿄의 신주쿠나 시부야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놀란 건 배달 문화였어요. 점심시간에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는 거예요. 옆 테이블 사람들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걸 봤는데 정말 20분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배달비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호기심에 저도 배달 앱을 깔아봤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인데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외국인도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치킨, 피자, 한식, 중식, 일식, 심지어 디저트와 카페 음료까지 배달이 가능했어요. 새벽 2시까지 주문 가능한 가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세 번째 날은 부산으로 KTX를 타고 갔어요.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일본 신칸센보다 약간 느리긴 했지만 가격이 59,800원으로 신칸센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빠른 속도는 맞기 때문에 가격에서 정말 충격적이었죠. 2배 이상 저렴한 한국의 고속철도 그렇다고 신칸센보다 안 좋냐고 따지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고 콘센트도 모든 좌석에 있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해운대로 갔는데요. 4월인데도 해변가가 활기차더라고요. 저녁 9시쯤 해변을 산책했는데 가족 단위 관광객들,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과 맥주 마시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일본 같으면 여성 혼자 해변가를 걷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기서는 여성들이 편하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CCTV가 있고 가로등도 밝아서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부산의 전통시장도 가봤는데요.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먹었는데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광어 한 마리를 3만 원에 먹을 수 있다니. 도쿄 츠키지 시장에서는 비슷한 양이 최소 6,000엔은 했거든요. 이것도 이미 2배. 그렇다고 한국이 퀄리티가 낮거나 서비스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한 마리 단위로 끊어진 것 말고도 반값인데 양은 더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한국이 더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도 더 높고 퀄리티도 전혀 다를 게 없는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의문일 정도였죠. 그리고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일본어인이라며 서비스로 멍게랑 해삼도 주셨어요. 솔직히 일본에선 겉으로는 더 친절한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거나 은근슬쩍 챙겨주는 건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죠.
네 번째 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이태원과 한남동을 둘러봤어요. 이태원은 정말 국제적인 분위기였는데요. 다양한 나라 음식점들,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거리. 도쿄의 로폰기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다양성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은 을지로의 포장마차 거리에 갔어요. 회사원들이 퇴근 후에 소주 한잔하는 모습이 정겹더라고요. 일본의 이자카야 문화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옆 테이블 아저씨가 제가 일본인인 걸 알고는 소주를 한 잔 따라주시더라고요. 일본 친구 같이 한잔해요. 하시면서요. 물론 얼굴이 많이 빨개진 상태라 평소엔 그렇게 적극적인 아저씨 같진 않았는데 아무튼 기분 좋게 환영받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불쾌하진 않았죠. 마지막 날 성수동을 갔는데요. 원래 공장지대였다가 지금은 카페와 맛집의 성지가 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걸음마다 예쁜 카페가 있었고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을 봤는데 단순히 인터넷 서칭이 아니라 진지하게 일하는 화면 같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며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사람의 비율이 일본보다 높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 같았죠. 게다가 서울은 당연히 인터넷이 빠르고 환경이 좋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근무하기도 하고 정말 부러워 보였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재택근무조차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는 이미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었다는 것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 5일간의 여행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오는 길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찾던 미래가 한국에 있다는 걸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한국은 놀랍게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괜히 일본이 한국에 역전당해버렸다는 말이나 이제 한국에 돈을 벌러 가는 일본 젊은이들이 있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들이 거짓이 아니었던 걸 뼈저리게 알게 된 겁니다. 도쿄로 돌아온 첫날 출근길이 유독 힘들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야마노테선, 똑같은 만원 전철인데 서울 지하철을 경험하고 나니 더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안내방송이 일본어만 나오는 게 갑자기 폐쇄적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에선 다양한 언어로 나오는데 일본에선 중심부역이 아니라면 그런 것도 없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이 갈렸어요. 제 또래 동료들은 눈을 반짝이며 제 한국 이야기에 집중했고 40, 50대 선배들은 한국이 뭐가 좋아서? 일본이 최고지. 이런 반응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편의점에서 먹을 만한 도시락을 골라보니 850엔짜리 그 도시락을 사면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는 이 돈에서 조금만 보태면 제대로 된 백반 정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게다가 반찬도 리필되고 따뜻한 국도 나왔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비교를 시작했어요. 노트를 펴고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적어나갔습니다. 먼저 주거 환경이었어요. 제가 도쿄에서 살고 있는 원룸은 월세 12만 엔인데 20평방미터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에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죠. 세탁기는 베란다에 겨우 들어가고 욕조는 어린아이나 들어갈 만한 크기예요. 반면 서울에서 본 원룸들은 월세 70만 원 정도의 풀옵션이었어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다 들어있고 보안도 철저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이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건물들이었죠. 일본은 여전히 쇼와 시대 건물들이 대부분이에요. 재개발도 느리고 오래된 것이 좋다는 인식 때문에 불편해도 참고 사는 분위기거든요. 한국은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더 편리한 걸 추구하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였어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 사회예요. 라멘집에 가도 현금만 받는다는 곳이 태반이고 구청에 서류 하나를 떼러 가도 직접 가서 종이로 신청해야 해요. 도장 문화도 여전하고요.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식당이든 카페든 심지어 포장마차에서도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한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 한국은 일본보다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도 많았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자연스러웠죠. 물론 카드 결제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무 문화의 차이였어요. 물론 한국도 야근이 있다고 들었지만 적어도 성과에 따른 보상은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연공 서열 때문에 월급이 안 올라요. 나이 많은 무능한 상사 밑에서 젊은 직원들이 고생하는 구조죠. 한국 IT 기업들은 실력이 있으면 20대도 팀장이 될 수 있고 스타트업 문화도 활발하다고 들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요.
일본은 한 번 실패하면 낙인 찍히는 사회인데 말이죠.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태도였어요. 일본은 모든 게 쇼가나이, 어쩔 수 없지 문화예요. 지진이 와도 쇼가나이, 월급이 안 올라도 쇼가나이, 출산율이 떨어져도 쇼가나이. 체념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한국은 달랐어요. 불만이 있으면 바꾸려고 하고 더 나은 걸 추구하려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 문제였어요. 일본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실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느끼며 살아왔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밤거리 문제는 심각하고 밤늦게 다니면 여자가 조심해야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서울에서 본 CCTV 숫자에 놀랐던 걸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한국에선 거의 모든 거리, 모든 골목에 CCTV가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밤 11시, 12시에도 편하게 다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질 범죄율도 일본보다 낮다는 통계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신고하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AI가 잘 고려해서 실제 일어나는 횟수를 재조정하면 한국만큼 안전한 데가 없다고 해요. 한국에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경찰 인력 증언도 했을 정도라고 하니 아무래도 사뭇 일본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양국이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면이 확실히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 쪽이 더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물가예요. 일본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특히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죠. 라멘 한 그릇이 1200엔, 커피 한 잔이 500엔이에요. 이게 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다 보니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져서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죠. 덕분에 월급을 받는 일본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서울도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도쿄보다는 훨씬 합리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비싼 곳도 있지만 저렴하고 맛있는 곳도 많았어요. 편의점 김밥이 매우 저렴한 편인데 맛도 좋고 양도 많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에선 카페가 많아서 그런지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저같이 커피 매니아들에게 한국은 천국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일곱 번째는 사회 분위기였어요. 일본은 나이 든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노인 중심 사회예요. 정치인들 평균 나이가 60대고 기업 임원들도 대부분 60에서 70대죠.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무시됩니다. 한국은 젊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모두 젊은 세대가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스타트업 대표들도 30에서 40대가 많고 정치인들도 일본보다는 젊더라고요. 물론 한국인들도 정치가 시니어 세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확실히 젊은 건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청년 지원 정책들이 엄청 쏟아지잖아요. 일본 청년 입장에선 그런 한국이 부러울 정도죠. 이 모든 걸 비교하고 나니 솔직히 말해 답이 명확해졌어요. 일본에 남아있으면 제 미래는 뻔해요. 1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월급, 20년 후에도 전철에 시달리며 출퇴근, 30년 후에는 연금도 제대로 못 받을 거예요. 그때 마침 미사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이, 나 다시 한국 간다. 이번엔 취업 비자 받았어. 강남에 있는 마케팅 회사야. 연봉도 일본이랑 비슷한데 월세 주거비랑 회사에서 식사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생활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미사키의 결정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어 학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고 퇴근 후엔 매일 2시간씩 공부했어요. 주말엔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에 가서 한국인들과 대화 연습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고요. 10개월 후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4급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대기업부터 다양한 스타트업까지 일본인을 환영한다는 공고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링크드인의 프로필을 한국어와 영어로 업데이트했더니 한국 회사 리크루터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인데 일본인 마케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그리고 양국이 서로의 물건을 좋아하는 만큼 시장이 아무래도 열려 있으니까 기회가 있던 거죠. 한국어를 할 줄 알게 되면 이런 기회가 열리는 건데 그동안 뭐 하고 있었나 싶더군요.
그렇게 한국 회사와 화상 면접을 여러 번 봤어요. 한국 회사들의 면접 분위기는 일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이나 성별보다 실력과 경험을 중요하게 봤고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일본에서는 여자니까 아직 젊으니까라는 말을 추임새처럼 수없이 들었는데요. 드디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글로벌 마케팅 매니저 포지션이었고 연봉은 5,500만 원. 일본엔으로 환산하면 80% 정도 높은 수준. 게다가 서울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실질 소득은 훨씬 높아지는 거였죠. 말도 안 되는 연봉 제안에 저는 너무 놀라서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한국 측에서 애가 탔는지 갑자기 300만 원 더 올려서 5,500만 원에 하자고 하길래 당장 알겠다고 해버렸죠. 이 이야기는 여전히 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서도 회자될 만큼 정말 엄청난 연봉 협상이었죠. 회사에 사직서를 내던 날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으로 가는 게 진짜 유행이긴 한가 보네. 근데 한국 같은 데를 왜 가요? 일본이 훨씬 좋은데. 저는 무언으로 대답을 가름했습니다. 당연히 동료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어요. 50대 과장님은 금방 후회하고 돌아올 거라고 했고 또래 동료들은 부럽다고 했어요. 2025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어요. 이번엔 여행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요. 공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모든 과정이 놀랍도록 빨랐다는 것도 참 인상 깊었고요.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월세 90만 원의 관리비 포함이었어요. 도쿄의 절반 가격의 2배는 넓은 공간이었죠. 이걸 일본인들과 쉐어하면 반값에 살 수 있지만 그냥 혼자 살기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넓은 게 어색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지내다 보면 처음과 다르게 결국엔 좁게 느껴질 거라고 해서 먼저 한국에 온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은 거죠. 첫 출근 날 회사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평균 연령이 32세, 자유로운 복장, 수평적인 문화. 여기서는 그냥 한 명의 전문가로 대해줬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일한 지 2달이 됐어요. 아침에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한강에 가요. 도쿄에는 이런 넓은 강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 또래들의 로망, 한국에서 아침에 러닝, 그걸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15분이면 회사에 도착하고 점심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카드로 밥을 사 먹어요. 그 다음에 저녁 6시면 퇴근합니다. 주말엔 북한산에 등산도 가고 성수동 카페에서 책도 읽고 한강공원에서 치맥도 해요. 저축도 일본에 있을 때보다 2배는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미래를 계획하게 됐고 꿈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제 모습이 그려져요.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어쩌면 한국과 일본을 잇는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가끔 일본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정말 한국이 좋냐고요. 좋다면 얼마나 좋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 한국에서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액수의 차이, 그리고 나를 그냥 한 명의 전문가로 대해주는 사람들. 모두 한국의 분위기 덕분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대로 괜찮을까? 미래가 있을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움직여보라고. 세계는 넓고 기회는 많다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된 나라가 있다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빨리 결심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죠. 일본은 제 고향이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제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제 경험이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